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n.sequential이라고 했는데요. 자, n.sequential은 요 이제 n. 모듈 안에 있는 층을 여러 개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n.linear는 2x1 그러니까 2x1 매트릭스를 곱해서 자, 정의를 해서 얘를 먼저 x에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equential 이름 그대로 sequential이 수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 sequential 안에 있는 레이어들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n.linear를 지나고 그 다음에 n.sigmoid. 자, 옵스.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모델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W랑 B는 요 안에 지금 여기 안에 요 리니어 안에 이제 W와 B가 이제 요 리니어 층에서 일단 정의가 되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랜덤하게 지금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를 넣어서 이제 X 트레인을 이 모델에다 집어넣으면은 예측값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옵스. 아, 이거 안 돌렸네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지금 6x1의 예측값 텐서가 출력이 됐고요. 네. 네, 지금은 전혀 학습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그럼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학습할 때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옵티마이저는 자, 옵팀에서 아무거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일단 들고 오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모델.점 파라미터스. 이번에는 이제 모델.점 파라미터스가 어떤 모델이 있을 때 점 파라미터스라는 메소드를 콜하면은 요 모델 안에 있는 모든 파라미터를 이제 불러오는 거죠. 네. 이렇게 불러와서 이렇게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1000회폭 동안 도는 거죠. 1000회폭 동안 돕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예측값. 그러니까 이제 예측값 계산인 거죠. 예측값 계산은 그냥 X 트레인을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예측값이 튀어나오고요. 호스트를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여기 이제 f.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예측값이랑 리얼값, 실제값을 집어넣으면은 코스트가 나오게 되죠. 네. 그러면은 D는 다 똑같죠. 그죠? optimizer.0grade, cost.backward, optimizer.step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W랑 B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10번마다 10회폭마다 이제 로그를 출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지금 자 여기서 출력하는 걸 잘 보면은 일단은 프레딕션은 아까 봤지만은 예측값이 0.5가 넘으면은 true고 아니면은 false다. 이렇게 하는 거 true, false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correct prediction은 뭐냐? prediction.float.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가 똑같을 때만 correct prediction이 되게 됩니다. correct prediction. 그러니까 얘는 이제 10, 10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true, false가 그 내부적으로는 자동으로 true면 1, false면 0으로 인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rediction이 true, 얘네들은 이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를 주는데 correct prediction은 그러니까 true, false의 리스트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sum을 그 다음 라인에서 sum을 하게 됩니다. sum. 그러니까 true, false가 있는 것도 sum이 가능합니다. sum을 치면은 우리가 이제 true는 1로 생각하고 false는 그냥 0으로 가정하고 덧셈을 해버립니다. sum을 한 값에 이제 길이, 이제 correct prediction length를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accuracy가 튀어나오게 되죠. 네. 얘를 한번 돌려보면은 자, 처음에 83%, 66% 잠깐 떨어졌다가 곧 이제 100%의 accuracy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훈련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원하는 대로 앞에 것들은 다 0에 가까운 값, 뒤에 것들은 1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훈련된 모델의 W와 B 값을 출력하려면은 어떻게 모델.parameters라고 하는 요거를 출력을 해보면 됩니다. 자, 얘를 출력하면은 자, 여기 이제 처음에 텐서 하나가 나오죠, 그죠? 여기 3.25, 1.52.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텐서가 아마 W 값인 거고 뒤에 있는 텐서가 B 값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W와 B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요 값이 그 앞에서 nn 모듈을 사용하지 않고 한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데요. 근데 사실은 앞에서 이전 시간에 구현했던 것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델을 내가 이제 이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제 리턴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델을 그냥 여기는 시퀀셜이라고 nn 시퀀셜이라고 하는 요 메소드 안에다가 요 함수 안에다가 그냥 차례대로 정의를 해주면은 인풋 데이터가 그러니까 인풋 피처가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한 모델을 만들 때는 요 nn.sequential 함수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 때는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래스를.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거는 사실은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x1, x2. 그러니까 지금 인풋이 2차원이잖아요. 그죠? 인풋이 1,2, 2,3 이런 식으로 2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원의 인풋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x1에다가는 w1을 곱하고 x2에다가는 w2를 곱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b를 해준다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제 인풋을 아웃풋 하나로 y 하나 값으로 이제 나온다라는 것을 요 그림을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고요. 식으로 쓰면은 hx는 시그모이드 x1 w1 더하기 x2 w2 더하기 b.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신경망은 요 식을 요런 식을 이제 표현을 한다. 근데 사실은 여기 이제 요 시그모이드는 뭐 다른 걸로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다 요거 끝나고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네. 자, 그 다음에 클래스로 이제 파이토치 모델을 구현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nn. 모듈, 그러니까 nn. 시퀀셜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 때 상당히 유용하고요. 훨씬 더 이제 플렉서블하게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nn. 시퀀셜 이용한 모델은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얘를 클래스로 구현을 하면은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요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신에 여기 괄호치고 nn. 모듈 그러니까 이거는 nn. 모듈을 상속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nn. 모듈에서 정의된 기능들을 우리가 쓰겠다. 그러니까 nn. 모듈에 해당하는 임의의 클래스를 내가 만들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그 딥러닝 모델들은 이 nn. 모듈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을 받고요. 자, 그래서 일단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를 할 때 super.init 얘는 이제 상속을 받았으니까 얘는 이제 무조건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self.linear equal nn.linear 2,1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용할 것들을 일단은 우선 그 하나하나 이제 만듭니다. 일단 self.linear라는 이름으로 요 linear 층을 define을 하고요. self.sigmoid라는 이름으로 요 sigmoid 레이어를 define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이제 forward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듯이 그 뭐냐 그러니까 이제 모델 X 트레인 이런 식으로 이제 콜이 되면은 호출이 되면 내부적으로는 forward 메소드가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원래 같으면은 모델.forward x train이라고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nn.dot 모듈 안에서 그 nn.dot 모듈에서 이 클래스를 콜러블 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콜이 가는 메소드를 굳이 표현 안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게 콜 클래스 그 자체로 콜이 되도록 일단 디파인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방금 얘기한 게 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제 어쨌든 요 nn.dot 모듈로부터 상속을 받고 내가 원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요 미니멈 두 가지, 요 init이랑 forward 요 두 가지는 구현해야 된다. 요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이렇게 디파인 하고요.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이렇게 디파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이제 빈 껍데기만 일단은 얘네들은 내가 쓸 거야. 지금 일단은 요 블럭이랑 요 블럭이 필요해. 요거만 일단 디파인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왔으면은 뭐를 할 거냐?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하는 일은 여기 forward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x라는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x라는 데이터를 내가 요 리니어 레이어에다가 집어넣고 그죠? 여기 self.linear 괄호 x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리고 그 값을 리턴하겠다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클래스로 구현할 때는 init과 forward 두 가지는 꼭 두 가지만 대부분의 경우 구현하면 땡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전체 코드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는 이제 다 똑같은 거니까 네. 토치 불러오고 요거 nn 정의하고 f 정의하고 옵팀 정의하고 그죠? 네. 랜덤 시드 고정하고 데이터 불러오고 자, 요거는 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를 디파인 합니다.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클래스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죠. 그죠? 네. 인스턴스 생성 모델은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괄호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모델이 생긴 겁니다. 모델이 그러니까 모델이라는 게 요 클래스 내용을 수행하는 거죠. 특히 요 포워드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설정 다 똑같죠, 그죠? optim.sgd model.parameters 자 이제 지금 이제 슬슬 너무 많이 나와서 지겨워질 때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지겨워질 때까지 반복을 해야 여러분께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MB 이꼴 자 1000회 동안 돌 거고 자 하이퍼세시스 그러니까 예측값 계산은 자, X 트레인 데이터를 여기 모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모델에다 집어넣은 걸 예측값을 하이퍼세시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 계산합니다. 자, F.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을 해서 하이퍼세시스와 Y 트레인 실제 값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코스트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optimizer.0 그래드, cost.backward, optimizer.step 이건 뭐 매번 다 똑같죠, 그죠? 네. 이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10의 폭마다 로그를 출력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습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죠? 코스트 점점 떨어지고 액큐러시가 이렇게 이제 100으로 수렴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파이토치, 하나의 네트워크를 세 가지로 구현하는 방법을 일단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냐? 첫 번째는 그냥 이제 바닥부터 짜는 거였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바닥부터 짤 일은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요
nn.sequential을 쓰거나 혹은 이렇게 클래스로 구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요 예제에서 사용했던 이 nn.sequential과 클래스 구현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간단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예제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자, 일단 그 다음에 용어, 인공지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우선 이제 다시 한번 네.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약간 개념이랑 뭐 여러 가지 함수 소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예요. 자, 머신러닝의 용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훈련을 시킬 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화학과니까 자, 분자가 내가 10,000개가 있다. 얘네들의 호모, 루모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라면 10,000개가. 근데 이제 10,000개를 가지고 그냥 학습을 시키면은 얘가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10,000개를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얘를 예측을 해라. 그러면 얘는 이미 본 거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잘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다 그대로 공부한 다음에, 그걸로 시험을 보면은 거의 다 100점 맞지 않겠어요? 그죠? 네. 물론 꼭 그렇지도 않긴 하지만,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훈련용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용 데이터를 보통 이제 갈라서 쓰게 됩니다. 갈라서 쓰게 되고요. 혹은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 이렇게 이제 갈라서 쓰기도 합니다. 뭐 이 비율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8대 2나 9대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훈련용과 테스트를 나누게 되고요. 아니면은 훈련 7, 검증 1, 테스트 2 보통 이 정도로 많이들 나눠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검증 데이터는 언제 쓰느냐? 검증 데이터는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이 모델을 얼마나 뭐 깊이 만들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사용자가 코드를 짜다 보면은 정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학습률이나 뭐 은닉층 수, 뉴런의 개수, 드롭아웃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할 때, 그러니까 테스트는 아예 별개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훈련시키면서 검증용 데이터에다가 한번 예측을 시켜봐서 이게 이제 얼마나 예측이 잘 되는지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바꾸면서 검증용 데이터셋에서 일단 최적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테스트를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상적으로 검증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이런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으면은 실제 상황에서는 데이터 개수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K-폴드 교차 검증이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개수가 많지 않으면은 검증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두지 않고 이렇게 이제 훈련 셋과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만 나눠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테스트용 셋을 가지고 파라미터 검증,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많은 경우 아주 크게 분류를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에서 푸는 문제는 분류 문제와 회귀 문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분류 문제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타입이 뭐다. 그러니까 답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말 그대로 얘는 카테고리 1, 얘는 카테고리 2, 얘는 카테고리 3 이렇게 이제 레이블로 나누는 거. 근데 그 분류에서도 일반적으로 이제 이진 분류 방금 우리가 했었죠. 합격, 불합격, true, false. 요거를 예측하는 것. 그냥 딱 두 개로 나누는 거를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 클래스는 여러 개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 개로. 그러니까 뭐 서점에서 책을 과학책, 영어책, IT, 학습지, 만화 이렇게 5개의 범주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이걸 이제 멀티 클래스, 다중 클래스 분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리그레션 문제는 숫자를 예측하는 겁니다. 실수를 예측하는 것. 그러니까 주어진 인풋으로부터 얘는 뭐 이렇게 하면 80점이 나온다. 얘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호모루모 갭이 뭐 1, 2B일 것이다. 이런 숫자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리그레션, 회귀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푸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이 3가지 중에 하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 때에는 내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분류인지 회귀인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문제는 분류로 풀 수도 있고 회귀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회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를 할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호모루모 갭을 예측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호모루모 갭이 2, 2B 이상인 거를 나는 이제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내가 이제 2, 2B 이상으로 예측되는 애들을 그냥 다 true로 넣고 호모루모 갭이 얼마 이하인 거는 다 false로 할 수도 있고 그냥 호모루모 갭 그 자체를 예측을 쭉 시킨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거 이렇게 분류를 회귀를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죠? 네. 여하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진도가 나가서 실제 연습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서는 크게 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 요 3가지가 있는데요. 자, 강화학습은 일단은 이번 클래스에서는 특별히 다룰 시간이 아마 모자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번 수업에서 다룰 건 대부분 다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뭐냐면은 정답이 있는 겁니다. 정답이 알려져 있고 그 정답에 맞춰서 그 정답을 예측하는 트레이닝을, 학습을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정답이 없는 걸로부터 그냥 이제 서로 비슷비슷한 것들끼리 모으는 소위 말해 클러스터링, 군집화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지도학습,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강화학습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이제 좋은 쪽으로 학습해 나가도록 만드는 거를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알파고인 거죠. 알파고. 알파고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지도학습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기보를 학습시키는 거죠. 사람들이 놨던 기보를 학습을 시켜서 요렇게 돌이 놔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들은 여기 놓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정도 학습이 된 후에는 강화학습을 시킨 거죠.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가 대결을 하면서, 그죠? 이렇게 놔보니까 이기더라. 이렇게 놓으니까 지더라. 그러니까 이기면은, 내가 이렇게 놨더니 이겼더라. 그럼 이제 그쪽이 좋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이긴 쪽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강화학습이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상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둑 같으면은 어떤 게임 같으면은 이게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둑이면은 쭉 돌을 넣고 이겼다 졌다. 이기는 게 좋은 거. 뭐 스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알파 스타 같은 경우에도 스타크래프트에서 이렇게 막 플레이를 했는데 이기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경우에 그게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상, 뭐가 좋다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종의 이런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강화학습이 상당히 잘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로 강화학습을 하려면은 예측을 하고 분자를 그럼 예측된 거 기반으로 분자를 합성하고 물성 테스트를 하고 다시 이제 뭐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험실에서 뭔가 하나의 분자를 합성해 가지고 뭐 스펙트럼을 찍든 뭐 엑스레이를 찍든 뭔가 측정하고 하는데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화하기가 이걸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잘 될 때 이렇게 이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샘플과 피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샘플이라고 하는 거는 학습 데이터죠. 데이터.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얘네들을 이런 행렬꼴로 이제 텐서로 표현을 하는데요. 딥러닝에서는 하나하나의 샘플 그러니까 뭐 화학 데이터라고 하면 하나하나의 분자가 한 행이 되는 거고요. 피처는 열이 되는 그러니까 피처는 말 그대로 특징입니다. 특징. 피처란 단어가 이제 특징으로 번역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분자가 m개가 있고 데이터가 m개가 있고 그 각각의 데이터를 내가 n개의 특성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m by n 매트릭스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샘플은 데이터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피처는 한 특징, 특성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말도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컨퓨전 매트릭스, 혼동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이제 그 요렇게 쓰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한쪽 이게 이제 뭐 딱 정해져 있진 않은데 한쪽 이제 이 행은 예를 들어서 진짜이고 얘는 이제 실제로 참인 거, 실제로 거짓인 거. 요 열은 예측값이라고 해봅시다. 참으로 예측된 거, 거짓으로 예측된 거. 네. 이렇게 하면은 자 진짜를 진짜라고 예측을 했으면은 TP, True Positive라고 부릅니다. 가짜인데 참이라고 예측을 했으면은 False Negative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는 잘못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각 열이 네, 예측값을 나타내고 각 행이 실체값을 나타낸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측이에요. 예측. 열이 예측, 행이 실제. 자, 다시 하면은 실제를 참으로 예측을 하면은 true positive. 진짜는 그러니까 진짜인데 거짓이라고 예측을 하면은 false negative라고 부릅니다. false negative. 좀 헷갈리죠? 자, 그다음에 근데 이제 false positive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가짜인데 내가 진짜라고 예측한 거. false positive. 그 false positive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요즘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양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했을 때 안 걸렸는데 걸렸다라고 검사에서 예측이 된 것을 false positive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위양성인 거고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렸는데 검사를 했는데 안 걸린 걸로 나왔다. 그거는 이제 false negative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true negative는 가짜를 가짜라고 예측을 하면은 true negative가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값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예측의 경우에는 전체 예측을 이렇게 2x2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혼동 행렬, confusion matrix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accuracy measure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의 그 매트릭이 그러니까 그 측정 단위가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랑 재현율, 리콜입니다. 자, 정밀도는 참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그죠? 참이라고 예측한 것 중에서 참이 몇 개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개가 참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90개가 맞았다. 그러면은 정확도, 정밀도 90%겠죠. 근데 이 정밀도만 가지고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게 내가 정말 쉬운 거 한 개만 예측을 했는데 걔가 딱 맞았다. 그러면은 정밀도 100%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밀도는 참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몇 개를 맞췄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예측을 했느냐는 고려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함정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현율이라는 걸 봅니다. 재현율, 리콜. 리콜은 자 진짜인 것 중에서 몇 개를 참으로 예측했느냐. 그러니까 진짜가 100개가 있다고 해봐요. true가. 그러니까 내가 전체 데이터가 10,000개가 있는데 true가 100개가 있어. 근데 내가 예측을 했는데 엄청 쉬운 거 딱 한 개만 예측해서 한 개를 맞았다. 그럼 100점이다.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현율은 100개가 true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를 맞췄냐. 그죠? 쉬운 것뿐만 아니라 아리까리한 것도 잘 맞췄는지를 보려면 재현율도 높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프레시전도 높고 재현율도 높아야지 좋은 프레딕션이다.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개념으로는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이 있습니다.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자, 오버피팅은 말 그대로 과적합, 그러니까 과하게 학습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를 너무너무 열심히 봐서 훈련 데이터는 빠삭하게 아는데 새로운 걸 갖다 주면은 못 받아들이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 사진과 고양이 사진을 구분하는 기계, 모델이 있을 때 검은색 강아지로 이제 훈련을 과하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내가 봤던 거가 아닌 거는 그러니까 흰색 강아지나 갈색 강아지가 들어와도 얘는 이제 강아지가 아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나친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를 이제 지나치게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오버피팅이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맞추게 됩니다.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로스가 계속 이렇게 이제 바닥을 이제 점점 낮아지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좀 더 큰 모델들을 계속 학습하다 보면 아시게 되겠지만은 학습을 하면 할수록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로스는 계속 일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버피팅이 되면은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안 본 데이터에 대해서는 에러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에러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학습을 했다는. 반대로 이제 언더피팅은 과소적합. 이거는 이제 훈련을 제대로 안 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과소적합이 났을 때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테스트 데이터의 로스가 조금 떨어지다가 말거나 네. 거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적인 거는 트레이닝 셋의 로스도 이렇게 떨어지고 테스트 셋의 로스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이상적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로스의 변화 그래프.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딥러닝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보통 이제 크게 만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더피팅은 그럼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언더피팅은 이제 데이터 개수가 모자라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내 모델이 충분히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복잡하지 않아 너무 단순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언더피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다 그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또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이제 본격적인, 네. 퍼셉트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일반적으로 그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층 퍼셉트론 모델. 그러면 퍼셉트론이 뭐냐?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프랭크 로젠블레트라는 사람이 이제 1957년에 제안한 초기 형태의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이 인공신경망 모델은 요 이제 신경세포의 모양을 보고 뭐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세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렇게 이제 그 뭐냐 그 가지들이 있죠. 요 가지. 요 가지들에서 시그널을 받게 됩니다. 시그널을 신경세포들이 시그널을 받게 되는데 이 시그널이 얼마 이상이 이제 시그널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이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 값이 얼마 이상이면은 일로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낸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경세포에서 보통 시그널 받는 것들은 특히 뇌세포에서는 대부분 칼슘이나 어떤 그런 이제 포테슘 같은 이제 그런 이온들이 전기 신호, 이 케미컬 신경세포들 사이에 통신을 할 때 그 매개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온이 방출되고 방출되지 않고 이것들을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시그널들을 받아서 특정 조건이 만족되게 되면은 여기로 시그널을 쫙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약간 일반화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인풋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x1, x2, x3, x4, x8. 이 인풋을 우리가 이제 이 축사 돌기가 아니고 가지 돌기에서 들어오는 인풋, 그죠? 입력을 받아가지고 이 입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W1이라고 하는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죠. 가중치. 그죠? 가중치를 곱해서 얘네들을 다 이제 썸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이 Y값, 신호를 이제 예측을 한 이 신호 Y값으로 하나의 출력값을 이제 얻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한 모델이에요. 우리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것들. 그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모델 x1, x2를 w1, x1 더하기 w2, x2 한 다음에 얘를 시그모이드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출력값이다 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더 제너럴라이즈 하면은 일반화하면은 1번부터 n번까지 입력을 받아 가지고 얘네들의 가중치 뭐 서메이션 보통 이제 서메이션 하죠. 가중치 서메이션 한 거를 그거를 이제 다시 어떤 함수에다 집어넣어서 나온 거를 출력값이다 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중치가 크면은 그 인풋이 중요하고 좀 덜 중요한 입력은 가중치가 작게 되도록 이 가중치들을 알아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딥러닝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그모이드 펑션을 더 단순화시키면은 이런 스텝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풋을 가중치 썸을 쭉 해서 음수가 나오면은 그냥 빵, 양수가 나오면 1을 출력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이렇게 직각 형태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스텝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텝 펑션. 그죠? 그래서 스텝 펑션을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하면은 어떤 임계치보다 가중치 서메이션이 높으면은 1, 낮으면은 빵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의 뉴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내가 on, off를 알려줄 거냐 말 거냐를 이제 내놓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가중치 서메이션에다가 플러스 상수를 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요 임계치 세타 값을 좌변으로 넘기면은 요렇게 좀 더 이제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위에 거랑 밑에 건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으로 보다 보면은 그 머신러닝 페이퍼를 보면은 동그라미랑 화살표가 엄청 많을 텐데
동그라미는 별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값이구나. 출력값. 화살표는 이 weight sum, 가중치 서메이션을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짓을 해서 요 값을 하나 내놓는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랑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가중치 서메이션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출력값을 변형시키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활성화 함수,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 가지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로지스틱 회귀를 한 이유가 이제 이 퍼셉트론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로지스틱 회귀 예제를 본 거고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에서 서메이션 한 다음에 시그모이드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니어가 이렇게 이제 꼬부랑한 이런 함수로 변화된 건데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난리니어 함수들을 난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하나하나는 이렇게 이제 요 결국에는 WX, WI, XI 서메이션 더하기 B인데 그러면은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줄여서 MLP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MLP라고 하는 거는 입력이 있고 입력에서 바로 출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층을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X1, X2를 자 여기서 보면 화살표가 1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1, X2를 가지고 뭔가 값을 하나 만들고 X1, X2를 가지고 또 다른 값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다시 한번 서메이션을 해서 여기에서 출력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바로 한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사실 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인풋이 X1, X2, X3, XN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여러 개의 값을 만들어내고 또 그 여러 개의 값들을 다시 짬뽕 시켜가지고 여러 개의 값들을 만들어내고 얘네들을 이렇게 짬뽕 시키기를 여러 번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값을 이렇게 출력시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요 층들, 그러니까 요 인풋과 아웃풋 중간에 있는 층들을 일반적으로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숨어 있는 층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제 그냥 계속 숫자를 이렇게 매니퓰레이션, 자꾸 조작만 하는 거니까. 실제로 내가 넣어주는 거랑 내가 이제 보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만 보는 거고 중간에다가 여러 가지 숫자 조작하는 층을 이렇게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이 여러 개가 쌓인다고 해서 얘를 이제 멀티 레이어, 여러 층의 퍼셉트론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층을 지금은 막 100개, 200개씩 집어넣기 때문에 얘를 그래서 이제 딥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거의 한 10년 전만 해도 층이 하나 내지 요 히든 레이어가 한 개 내지 두 개였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10년 전은 좀 너무했고 한 20년 전에 왜냐하면은 이제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계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충분히 빠르지가 않았고 컴퓨터 메모리도 모자랐기 때문에 레이어를 내가 많이 쌓고 싶어도 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GPU가 발전하고 메모리도 늘어나면서 이제 층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쌓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깊어졌다. 층이 여러 개라서 인풋에서 아웃풋까지 층이 여러 개라서 얘네들이 이제 깊어졌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딥러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이 복잡해 보이지만은 그냥 요 동그라미 하나만 주목을 하면은 요 인풋들로부터 x1, w1, x2, w2, x3, w3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x1, w 말고 이번에는 뭐 L1, X1, L2, X3, L3 얘네들을 다 서메이션 한 거를 여기에 이제 집어넣는
그러니까 각각 요 동그라미 중간에 있는 은닉층에 있는 동그라미들은 인풋으로부터 혹은 그 전층에 있는 인풋으로부터 서로 다른 조합으로 서로 다른 가중치로 서로 다른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수천 수만 번 사실은 이제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이렇게 짬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출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게 딥러닝의 일단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뭐가 있지? 잠시만요. 활성화 함수 얘기를 아주 잠깐 하고 그 순서는 원래 이제 소프트맥스로 이렇게 엠리스트 분류하는 거였는데 활성화 함수 얘기를 아주 잠깐 하고 엠리스트 실제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 분류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이 54분이니까 10분만 쉬었다가 3시 4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